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이제 편의상 경기 평택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케이스 4번하고 좀 유사한데 약간 좀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그러니까 케이스 4하고 케이스 5가 어떻게 보면 경매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물건이다 보니까 제가 좀 경우의 수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몇 가지 좀 구성을 해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특히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의 경매를 권리 분석을 시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아, 5가지 팩터를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건 경매 대상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집합주택이죠. 집합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팩터가 아, 경매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요 정보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 다른 또 이 경 다른 어떤 권리자들이 있는지를 좀 어 파악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임대차 계약 내용과 부동산 등기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가 몇 월 며칠인지 요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딱 파악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법원 경매 기록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 요거 또 중요한 정보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죠. 이걸 가지고서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룬 거랑 좀 유사한데 약간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일단 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인데 이 날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1월 10일입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일은 1월 3일이고요. 즉 저당권 설정일이 대항력 발생일보다 이 건도 앞섭니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1월 15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우선 변제권도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즉 저당권이 더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주거용 건물의 그 경매에서 보면은 케이스가 건별로 그러니까 비중에서 보면은 요런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종의 요거는 이제 담보대출인 거죠. 담보대출을 갖다가 일부 받아 가지고서 그거에 따른 말소 기준 권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등장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는 그러죠. 임차인이 "아 이거 저당권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차인은 임차인을 갖다가 인제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설득을 하죠. 이 아파트의 시가가 이 아파트의 시가가 꽤 높기 때문에 이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다 받고 배당을 받고 나더라도 임차인 1억을 갖다가 임차보증금 1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요렇게 인제 설득을 해 가지고서 그게 설득이 되면은 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면은 비중으로 보면 요런 건들이 저번 시간도 요거랑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였었고요. 저번 시간하고 오늘 배우는 요 케이스가 아 주거용 건물에서는 어 빈도로 보면 제일 높습니다. 요거 이번 시간도 좀 제 강의를 끝까지 좀 잘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 더 이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은 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관련되는 법 조항과 같이 다시 한번 권리 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입일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있습니다. 요게 인제 대항력 문제인데요. 전입일이 1월 10 일이고요. 주택의 인도일도 1월 10 일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민사집행법 제3 조인데요. 민사집행법 제3조 대항력 등 제1 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요 조항에 비추어 보면은 요 임대차 계약에 요 임대차 계약이 요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1월 10 일의 이길인 2023년 1월 11일 0 시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대항력은 0 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중요한 팩터인 우선 변제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2023년 1월 15일 날 날인이 됐습니다. 우선 변제권 관련된 조항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제2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은 요거죠. 제3조 제1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 법조항에 근거해서 우선 변제권 발생일을 따져보면은 우선 변제권은 2023년 1월 15일 날 발생을 한 겁니다. 요 날짜에 이미 대항력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마친 상태이니까요. 우선 변제권 1월 15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1월 11일 0 시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1월 15 일입니다. 근데 음 이번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으로 가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근저당권이 1월 3일 날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 3일 날 설정이 된 어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이 대항력도 소멸을 합니다. 대항력보다 설정이 먼저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확정일자 날인에 따른 우선 변제권 발생일도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즉
이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서도 저당권자보다 뒤집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뭐 위안거리가 있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물론 이제 가압류권자보다는 빠르죠. 가압류는 7월 1일 날 등기가 됐는데 우선 변제권은 1월 15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발생일보다 앞서므로 해당해서 근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음은 물론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요 관련된 법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입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이 앞에 전단의 요 조항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에 따라 모두 소멸한다고 했는데 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에서는요. 자,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대항력은 근저당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이 대항력을 갖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면은 이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대항력이 살아남는다면 이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맨 앞부분에 근저당권의 이제 교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저당권자보다 근저당권보다 대항력도 뒤지고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뒤지는 그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빠져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에 관련된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매 사건은 이 배당 요구 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입니다. 자,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제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빨간색 글씨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 그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인 거죠. 이건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이 종기가 지나가면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보면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서류를 아예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서류는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하는데 나중에 배당표를 짤 때 배당금을 갖다가 배분을 해주지를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채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서를 내면은 법원 경매계 계장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수령합니다. 수령하고서 편철부에도 끼워 놓고 그다음에 이 법원 문건 정리표에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배당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배당 요구 종기의 무서운 그런 일면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본건에서는요.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2023년 12월 10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순조롭게 배당 요구를 마쳤죠.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 보증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채권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9월 1일 날 떨어졌는데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채권자, 여기서는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가 있죠. 이 둘은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보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근데 단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이 부동산에 어떠한 등기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총기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건에서는 배당 요구 총기까지 임차인은 순조롭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최저 매각가가 4억으로 잡혔겠죠. 1차는 유찰이 되고 2차가 이제 3억 5천. 2차를 2차는 이제 4억에서 30%가 다운이 된 그러면 2억 8천이겠죠. 최저 매각가가요. 그래서 본건에서는 2차 매각기일에 제3자 앞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낙찰가는 2억 8천입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2차의 최저 매각가대로 매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매각대금, 낙찰대금 2억 8천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 채권자들이 법정 순서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순위가 앞서는 채권자는 요 근저당권자죠. 1월 3일 날 설정이 됐으니까요. 어, 제일 먼저 근저당권자가 2억을 수령을 합니다. 2억을 다 받습니다. 그다음 순위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1월 15일이고 가압류는 등기가 7월 1일 날 됐으니까요. 당연히 그다음 순위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낙찰가가 2억 8천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근저당권자가 2억을 갖다가 다 빼가니까 그럼 잔액은 8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이 8천만 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발생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는 뒤지나 가압류 채권자보다는 앞서는 바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후에 잉여금 8천만 원을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당연히 배당금이 없습니다. 요건을 정리를 해보면 본건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자보다는 늦고 가압류 채권자보다는 빠르므로 배당금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두 번째로 임차인이 받으나 잔액이 8천만 원이므로 차액인 2천만 원은 당초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원래 집주인이겠죠. 그 사람한테 이 임차인은 못 받은 2천만 원은 그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줄지 안 줄지 그건 모르겠죠. 그 이 집주인은 정황상 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 케이스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보다 앞서는 그런 케이스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케이스 4하고 케이스 5가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매 시장에서 마주치는 물건 중에서 빈도로 따지면은 출연하는 빈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하고 오늘 요 강의를 갖다가 여러 번 좀 복습해 가지고서 반복해 가지고서 그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